우리가 역사 국정 교과서 왜 반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이유가 많아서 매일 말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 교과서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교과서입니다. 엊그제 황교안 총리 담화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교학사 교과서였고요. 또 하나가 건국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 논리. 이렇게 19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정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고, 그래서 광복절보다 오히려 건국절을 우리가 더 기념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 이런 논리가 지금 정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행사 추진하다가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항의받고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아마 역사국정교과서 성공하면 2017년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2018년에는 제70주년 건국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과연 일선 경찰의 집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배후엔 이승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이튿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저는 편협한 역사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이 수반까지 하시면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은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2년에 건국 훈장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주었는데요. 거기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그럼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공로자죠. 그리고 이게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들로 그렇게 네, 포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김기춘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며 임시정부라는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이인호 KBS 이사장의 뉴라이트적 관점과 사실상 일치하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뉴라이트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이 나라의 구조의 모든 얼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 여부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임시정부 법통을 개선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 특히 재헌헌법을 보면 정명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재헌헌법으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비민연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재헌헌법으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재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8년에創立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용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태극기, 애국가 이런 대한민국의 상징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광복, 없던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잠시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1910년 강제 한일 합병 이후 1919년 임시정부가 조선의 국혼과 군맥을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해 재건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습니까?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유일한 합법 정부며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건국절은 강제 한일 합병이 있었던 1910년 8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을 공백기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된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부터 근대 조선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를 지방 정권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당국 건국을 신화 또는 무당으로 격화시켜 한국사에서 단군 조선을 잘라내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 진영에서는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일까? 하나는 북한과의 단절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북한도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해 분단 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친일 행적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부정되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건국공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은 2006년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차례에 걸쳐 발의됐고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 홍보 책자를 발행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도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건국절 제정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되찾은 국권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스스로 반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국가적인 주장.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 제가 어제 한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또 반박 보도자료를 냈던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이냐. 그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반국가적인 형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왜 동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건국절 주장 들으면 정말로 지하에서 화를 내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이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주역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협통을 개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동안 대한민국 몇 대한민국을 연호로 삼아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연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나왔던 48년도에 나왔던 관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관보에 따르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느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헌헌법에서도 분명히 전문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을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전문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전문을 모르십니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개념과 건국의 개념 또 독립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총리? 지금 그러니까 1919년에 어떤 우리 국가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 있었다. 헌법은 그런 의미지 거기 그것이 건국이다. 헌법이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법무부 건국이다. 장관을 지내신 총리께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1호도 무시하시고 또 헌법 전문에도 분명히 기미 3.1운동을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모두 다 부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모두 다 건국훈장까지도 반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모두 다 결사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박근혜 정부가 다시금 그런 시도를 하시고 또 총리께서도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신다라고 하더니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거기에 힘을 실습니까? 건국기를 바꾸는 것은 총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총리.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건국의 역사를 스스로 축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임시정부의 적동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194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발행되는데 그 관보는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이냐.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요.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 지배, 항일운동, 친일활동 모두 다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됩니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역사 국정교과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끝까지 막아냅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구 선생 암살이 의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신 백범 김구 선생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이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취임 한 달 보름 만인 4월 2일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잡혔다. 그가 막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대우였다. 연설은 38분 동안 진행됐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향후 펼쳐갈 국정운영의 원칙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취임 이틀째 첫 탄핵 발언이 나왔다. 이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올렸다. 탄핵 추진 일지는 일일이 그것을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도 방대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 협박으로 이어졌다. 1년 후 그의 꿈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된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소 195표 중 다 193표, 부 2표, 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16대 국회 만세. 2004년 3월 10일 끝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5시 15분 마침내 탄핵소추 결의 통지서가 청와대에 도착한다.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 업무도 정지됐다. 이로부터 대한민국은 63일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 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서 친일 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파들은 많은 땅과 재산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을 대리한 것.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어 후손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꼭 10년 만으로 1,000억대 재산을 찾아내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친일 행위자 168명의 재산 2,300여 필지 등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2010년 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가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체 소송 96건 가운데 정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낸 행정소송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소송이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94건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재판 2건도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민족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낸 환수 대상 말고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복군들이 서명한 이 태극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담겨 있다. 자주 차림. 독립은 단결이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김준엽의 장정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 8월 5일 당시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준엽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 김준엽은 광복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손자로 당시 민정당 소속의 이종찬 의원이었다. 6.29 선제 선언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할 때인데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준엽 총장이 저를 보고 이것을 이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엽이 강조한 것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재헌 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뿐이다. 유신 헌법과 80년 개정 헌법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이어받는 거와 법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됐다. 김준엽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걸로 보면 법과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선열들이 쌓아나왔던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김준엽의 장정은 계속됐다. 중국 상해 만국 공묘에는 외국인들이 묻혀있다. 1990년대까지 이곳에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민,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법무총장을 지낸 신규식 등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확인한 김준엽은 이들 유해를 고국에 모셔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중 두 나라 외무장관은 김준엽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을 직접 만나 임정 요인들의 유해 송환을 요청했다. 만찬장소에서 김준엽 선생님께서 상해에 계신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당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 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 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 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광복 48년 만에 이루어진 유해 송환이었다. 교민들이 차례로 분향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환할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함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임정 요인 5분의 유해를 모시면서 비로소 국립묘지에 임정 요인 묘역이 조성됐다. 그렇게 김준엽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2011년 6월) 대한민국 광복군 김준엽은 90년 장정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혁,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젠 역사가 된 김준엽의 삶은 광복군 장정 그 자체였습니다. 광복 이후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12차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의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어 했던 길은 광복군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그가 목숨을 걸었던 광복군 장정은 되찾은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삶이 된 것이죠. 김준엽의 장정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광복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장정을 끝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장정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 역사를 청산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국,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이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의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례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진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